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중국 텐진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정해연이라는 도시에는 텐진 최고의 학교로 손꼽히는 정해일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긴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을 중국의 서울대라고 불리는 베이징대, 칭화대로 진학시키는 아주 명문 학교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 학교의 특이점을 좀 살펴보면 완벽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폐쇄형 관리 시스템을 고집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죠. 비록 집이 가까워도 예외는 없어요. 그나마 집에 갈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이고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과 사감 선생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편 학생들은 남자, 여자, 기숙사, 건물이 나눠져서 생활을 하는데 한 방에 주로 8명의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요. 근데 이게 보통 입학할 때 방이 배정이 되고요. 졸업할 때까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낙 학교가 엄격한 환경에다가 또 부모와 떨어져서 몇 년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8명의 룸메이트는 사실상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해일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모든 이의 상식을 깨부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건 중국 언론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난 1998년 12월 23일 밤 12시 기숙사 109호실에 사는 여학생 A양이 늦은 밤에 홀로 자습을 끝내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씻고 잘 준비를 하던 중에 문득 강한 악취가 풍기는 걸 느껴요. 이게 단순히 애들이 빨래를 안 해서 눅눅한 옷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요. 생전 맡아본 적이 없는 기이한 냄새더라고요. 게다가 이 냄새가 방에서만 나나? 문 열고 복도로 나가보니까 복도에도 이 짙은 악취가 막 차 있는 거예요. 수상함을 느낀 A양이 옆방 110호부터 111호, 112호실까지 막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너무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야, 안 그래? 다들 수긍은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방마다 특별할 일은 없었어요. 그저 다들 갸우뚱만 하고 있었죠. 잠시 후에 A양이 113호실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앞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A양이 문을 두드렸죠. 근데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가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애들이 자나 싶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기숙사 관리인한테 냄새가 좀 났다라고 연락을 해두고 방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이 A양이 워낙 냄새에 민감했는지 그 악취가 코를 자극하니까 제대로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날 6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가 겨울이라 아직 컴컴했던 새벽입니다. 일찍 일어난 A양이 다시 113호실로 가요. 다른 방 애들은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113호실만큼은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문 두드렸지만 대답도 없고요. 문에다 귀까지 대봤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결국 A양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두운 방 안에서 문제의 악취가 물씬 풍겨와요. 여기가 근원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A양이 구역감을 참으면서 벽을 더듬거리고 불을 켰죠. 그러자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A양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졌고 거의 4발로 기다시피 복도로 나가서 소리쳤어요. 애들이 다 죽었어요! 같은 층 학생들 놀라서 달려왔죠. 그리고 방 안을 본 순간 다들 얼어붙습니다. 그 안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어요. 7명의 여학생들이 온몸이 뒤틀린 채 사망해 있는 겁니다. 이 소녀들 표정이 모두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요. 또 몇 명은 눈을 크게 뜬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입가에서 하얀 거품이 목격되었죠. 그 외에도 어떤 아이는 몸을 웅크리고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바닥은 토사물과 막 소변으로 뒤덮여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손톱으로 바닥을 긁은 자국과 함께 막 이렇게 손톱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몇몇은 친구의 몸 위로 엎어진 채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위로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보인 것 같죠. 하지만 끝내 그 누구도 방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망한 7명 모두 113호실에서 생활하던 17살 여학생들입니다. 평소에 사이가 아주 좋기로 유명했던 방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7명의 부모들도 한 걸음에 학교로 달려왔죠. 정말 하루아침에 학교에 있던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들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실신한 사람도 있어요. 잠시 후에 경찰은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기숙사 앞에다가 검문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일단 막 애들도 무서우니까 당황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막아야 했고요. 또 교문을 봉쇄해서 외부인의 출입도 차단할 목적이었어요. 아직 이 안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아직은 외부에 이 사건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집단 사망 사건인 만큼 경찰은 상황을 봤을 때 독극물 테러가 아닌가 이걸 가장 먼저 의심했습니다. 현장에서 강한 악취, 또 시큼한 냄새가 났고요. 애들이 거품을 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살충제가 아닌가 싶었어요. 실제로 추후 부검 결과 사인은 독극물 중독이었습니다. 경찰은 입가에 남아있는 거품 채취해서 약물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죠. 한편 사건 당시 가장 의심을 받은 건 기숙사 식당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독이 든 음식으로 이런 집단 사망을 초래한 게 아닌가 싶었던 건데요. 신문 결과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음식도 문제가 없었고요. 게다가 사실 식당 직원이 이런 거라면 유독 113호실에 7명만 죽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어서 경찰들은 기숙사 내부도 샅샅이 수색을 했죠. 방 안에서 조각난 사과, 빈 음료수 병, 그리고 7개의 물컵이 발견됩니다. 이 중에 그 음료수 병과 물컵에서 다 화학물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약물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여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독극물은 갑반린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메타미도포스로 불리는 농약이에요. 이게 2mg만 있어도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라는데요. 만약 사람이 복용을 하게 되면 폐부종으로 숨을 쉴 수 없게 되고요. 심각한 복통과 함께 막 몸이 타는 듯한 자결통까지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런 과정이 10분 이상 지속이 되고 결국 사망을 초래해요. 근데 부검을 해보니까 이 애들이 치사량의 2배가 넘는 양을 복용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독극물을 섭취하고 거의 10분도 되지 않아서 그냥 몇 분 안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정도 양을 실수로 먹었다는 것조차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혹시 이 애들이 모두 자의적으로 독극물을 마셨나? 경찰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앞서 이 학교는 규정상 한 방에 8명이 생활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사망한 피해자는 총 7명. 네, 이 방에는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17살의 손아우 양이었죠. 수사가 시작된 후에 행적이 묘연해요. 그래서 경찰이 혹시 얘 도주한 거 아니야? 추적을 하게 되는데 손아우는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아니, 학교 운동장에서 태연하게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에 경찰은 제가 아직 사건이 발생한 걸 모르나 싶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경찰이 다가가서 너랑 같이 생활하던 113호 그 룸메들이 모두 죽었다는 걸 알렸죠. 그런데 이때 소나우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자기도 아침까지 같이 방에 있었대요. 이 말이 뭐냐? 피해자 룸메이트들이 막 뒤엉켜서 고통 속에 사망하고 있는 그 방에서 얘는 사실 밤사이에 잠을 잤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죽은 아이들 해치고 자기 혼자 아침 산책을 나온 상황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고 경찰이 즉각 그녀를 의심했죠. 그리고 얘가 범인이구나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문을 시작하는데 소나우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때 증거물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앞서 피해자들이 사용한 7개의 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감식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컵에서 소나우의 지문이 검출된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지문의 위치인데요. 소나우의 지문 위로 피해자들의 지문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소나우가 농약이 든 컵을 잡아서 이제 건네주고 그걸 피해자들이 잡아서 마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황상 이것도 소나우예요. 한편 또 다른 수사팀은 그 독극물 구매를 어떻게 했을까 경로를 추적하게 됩니다. 당시 이 정혜연에는 살충제나 농약을 판매하는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점부터 조사를 했죠. 그러자 몇 시간 만에 소나우를 기억하는 가게 주인이 나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농약을 구매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당시 주인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보통 농약은 농사를 짓는 어른들이나 주로 노인층이 사러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띤 고등학생이 사러 온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이 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나우를 강하게 추궁했죠. 너 증거 다 나왔다. 너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너만 불리해진다. 그러자 소나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내 막 패닉에 빠져요. 그리고 고개를 푹 떨구더니 막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류산산이 한 거야. 난 도왔을 뿐이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방금 중얼거릴 때 등장한 그 인물 류산산. 류산산은요, 113호실에서 사망한 피해 학생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진범이 걔라고요? 여기서 잠시 류산산과 소나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는 학교에서 가장 친했던 단짝 친구예요. 몇 년 동안 방을 같이 쓰면서 같이 등하교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같은 반이 됐어요. 더 가까워졌죠. 그러다 2학년 2학기인데 류산산이 같은 학년의 어떤 남학생과 사랑에 빠집니다. 남자친구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애가 좀 해이해지고 공부는 뒷전이고 오직 걔랑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대학에 가자. 우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자. 우리 되게 행복하게 살자. 이제 그 17살 소녀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류산산은 덜컥 임신까지 하게 돼요. 애초부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그래 임신했으니까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이 아이 낳아야지 생각했지만 남자친구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이별 통보예요. 심지어 학교 내 다른 여학생과 사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참고로 중국은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류산산이 정확히 임신 몇 개월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름방학 중에 임신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거죠.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류산산은 초기 입덧과 몸살로 고생을 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을 수조차 없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이 됐는데 성적 훅 떨어졌죠? 그렇다고 만회할 방법도 없고요.
이때부터 류산사는 절망합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낀 거예요. 남자친구도 날 버렸고 이 애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나는 대학 못 갈 것 같고. 결국 류산사는 절친이었던 소나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친구야, 나 임신한 거 오래 숨길 수 없어. 이거 곧 학교에서 알게 될 거고 난 퇴학당할 거야. 게다가 우리 부모님까지 알게 되면 날 아마 쫓아낼 거야. 남자친구도 나 버렸고 내가 살아서 뭐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류산사는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소나우에게 농약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소나우는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어요. 농약을 어떻게 어디서 구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류산산이 지금 절친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수차례 거절했지만 류산산이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소나우 붙잡고 약만 구해주면 된다. 나를 죽여달라는 게 아니지 않냐 간청합니다. 결국 소나우는 12월 중순 공식적인 학교 외출날이었는데 인근에 있는 살충제 판매점에서 농약을 구매한 후 그걸 친구에게 건네게 됐죠. 사건 전날인 12월 21일 류산산과 소나우는 함께 야간 자습을 하다가 중간에 조퇴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두 사람이 정해둔 디데이였거든요. 류산산은 결심을 한 듯 농약을 손에 쥐고 화장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걸 마시려고 했대요. 근데 소나우가 너 그러지 마라 하면서 막 눈물을 쏟고 붙잡습니다. 류산산이 그걸 보자 갑자기 죽는 게 두려워졌는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을 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죠. 나도 사실 죽는 거 무서워. 혼자 죽는 건 외롭잖아. 그렇다고 절친인 너랑 같이 죽을 순 없어. 차라리 기숙사에 있는 다른 애들이 나랑 함께 가게 도와줄 수 있어? 소나우에 따르면 친구의 이런 간절한 요청에 그래 나는 죽을 수 없으니 죽는 길에 길동무를 만들어주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설득을 당했대요. 이어서 두 사람은 룸메들에게 어떻게 약을 먹일지 고민합니다. 이때 소나우가 그 몸에 좋은 바카스 같은 약으로 속이자라고 말해요. 그러더니 어떤 이제 음료수병 라벨을 뜯고 그 안에 농약을 채워 넣었죠. 심지어 농약이 굉장히 쓸 거 아니에요. 그 맛을 줄이기 위해 꿀도 좀 섞어 넣습니다. 밤 10시가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룸메들이 야간 자습 끝내고 모두 기숙사 방으로 모였습니다. 류산사는 소나우에게 지금이야 라고 눈짓을 보내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학교에서 결핵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 걸리면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체력도 급격히 저하되죠. 그래서 고3이 된 대학 시험을 앞둔 이 수험생들은 나도 결핵 걸리면 안 되는데 막 다들 좀 조바심을 내고 있던 차였어요. 류산사는 이걸 이용해요. 농약이 든 병을 꺼내 들고는 얘들아 이거 우리 엄마가 보내준 보양식 약이야. 이거 결핵에 되게 좋다고 하는데 다들 걸리면 안 되니까 한 모금씩만 먹자 라고 제안합니다. 다른 애들도 결핵이라는 소리에 그래 걸리면 안 되지. 근데 누군가 물었어요. 야 근데 그거 진짜 괜찮은 약이야? 이렇게 애들이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자 류산산이 자신 있게 이 병을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꿀꺽꿀꺽 막 들이삼켜요. 이후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애들이 야 그럼 나도 한 컵 줘, 한 컵 줘. 옆에 있던 소나우가 컵을 꺼냈고 나머지 룸메 6명에게 한 명 한 명 농약이 든 컵을 건넸죠. 그때 일부는 냄새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너무 쓰잖아. 먹지 않으려고 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소나우가 야 원래 좋은 약일수록 맛이 쓴 거야. 코 막고 숨을 참고 마시라고 독촉했어요. 잠시 후 몇 분 만에 독극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배가 뒤틀리는 듯 했고요. 막 머리가 깨질 듯 아픕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지면서 애들이 막 몸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도움을 청해야겠다. 밖에 나가고자 했지만 이걸 유일하게 약을 먹지 않은 소나우가 가로막습니다. 얘들아, 지금 다 약효가 도는 거야. 라면서 오히려 뜨거운 물과 사과를 먹으라고 권한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죠. 사지가 굳어가고 있었고 시야까지 흐려집니다. 또 몇몇은 거품을 물기 시작해요. 문 앞에 서 있던 소나우는 룸메들이 바닥을 구르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어요. 그 모습을 본 피해자들도 뒤늦게 나 속았구나 눈치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렇게 방 안에 있던 7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요해지니까 소나우는 조용히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청했죠. 네, 이 상황에 그냥 자기는 취침에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진술을 들은 경찰은 아마 지금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소나우의 진술을 내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 거예요.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 친구의 도움 받아서 다른 친구까지 살해했다라는 지금 전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꾸며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얼마 후에 류산산의 소지품에서 이 사건의 전말이 적힌 유서가 발견됩니다. 필적 감정해봤지만 위조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소나우가 말한 진술이 모두 사실이었다라는 게 밝혀져요. 그러면 사실 류산산이 이 사건을 계획한 주범이라는 게 이제 자명한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나우는 친구들한테 직접 농약을 건넸고 이건 범죄입니다. 명백한 살인이죠. 그런데요, 사건 당시 소나우는 17살, 법정 미성년자입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돼요. 그만큼 자세한 내용은, 그 이후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소나우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게 미성년자한테도 중국에서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2013년 그녀는 가석방되었습니다. 이후에 소나우는 개명을 했고 은신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데 정확한 행방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와, 오늘 사건 정말 충격이었는데 당시에 이 사건이 중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을 때 대중들조차 정말 진범이 류산산 맞아? 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류산산은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나우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록 유서가 있긴 했지만 이것 또한 소나우가 미리 협박을 해서 류산산이 별수 없이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소나우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였는지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진술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평소에도 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냉정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집단 살인극을 벌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돋죠. 아직 17살이고 그 방에 있던 애들 다 정말 가족 같은 애들인데 게다가 어떻게 애들이 다 죽은 그 상황,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나라면 막 그냥 도망쳤을 것 같은데. 더욱이 이 일로 가장 친했던 류산산마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나우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런 사실 때문에 여전히 중국에서는 그녀가 누명을 씌웠다라는 의혹이 존재합니다. 실제 독약을 구매한 것도 그녀였으니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1998년 12월 정해일 중고등학교 기숙사 113호실에서 발생한 집단 살인의 진실은 여전히 소나우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1년 7월 5일 저녁 대만의 시골 마을인 난터우시 시니앙에 40대 남성 린징이 씨의 집에서 이날 두 쌍의 커플이 모여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먼저 집주인 린 씨와 그의 아내 48살 왕메이용, 그리고 또 친구 부부 커플인 40세 남성 템프론과 37살의 아내 우샤오전이었죠. 참고로 집주인 린 씨와 왕 씨는 올해 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두 사람 각각 이혼의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된 거예요. 그날은 마침 가깝게 지내던 친구 부부와 함께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렇게 네 사람은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술자리가 어느덧 자정을 넘기게 되고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져요. 막 집주인이 맛있는 음식 꺼내오고 술도 가져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던 그때 갑자기 친구 아내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복통을 호소합니다. 음식을 잘못 먹은 걸까요? 근데 문제가 계속돼요. 어느 순간 옆에 있던 남편도 또 집주인 린 씨와 아내도 배를 붙잡고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이 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극심한 복통을 보이던 네 사람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의 고통 수준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옮겨진 후로도 이 네 명이 막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몸이 뒤로 꺾이고요. 심지어 눈이 뒤집히는 증상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 네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있던 4명이 급사한 사건입니다. 바로 수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사인은 예상하셨듯이 식중독이에요. 수사팀은 그 중에서도 보톨리누스 식중독을 의심합니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세균성 식중독의 종류인데요. 일반적인 식중독과 마찬가지로 음식 보관을 잘못했거나 조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염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설사를 동반하지 않고 대신 수족 마비, 팔다리가 막 마비가 오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식중독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보툴리늄 균이라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겐 흔히 보톡스로 잘 알려진 물질이에요. 친숙한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독소 중에 가장 유독한 것으로 꼽히고 있죠. 병원에서 이들 넷의 시신을 부검을 해보니까 모두에게서 보툴리눔 균이 검출됩니다. 그렇게 이들의 사인은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는 듯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죠. 이게 단순 식중독일 때의 증상과 이 피해자들의 증상이 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매우 헷갈렸던 거예요. 자, 보면 식중독 환자들은 초기에 입이 마르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포착됩니다. 그러다가 근육이 좀 무기력해지는 증상까지 동반하거든요. 근데 사망 직전 피해자들은 심한 경련에다가 막 몸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이런 증상까지 포착된 거예요. 사실 이게 아무리 보톨리늄 균이 있다 해도 식중독에선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당시 대만 최고의 독 전문가 린지 예량도 그 인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부검에서는 이 사망자들 시신에 다 보톨리늄 금이 있어요 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보인 증상을 종합해 봤을 때 전문가 눈에는 이거 다른 증상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독성 물질이 여기에 관여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밝혀낸 게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여러분, 오늘 좀 전문 용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우리 삶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농사에 이용이 되는데 포도 씨앗을 발화시키는 일명 포도 발화제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의혹이 계속되니까 결국 대만 법의학 연구소 소장이 내가 이 부검 결과를 다시 검토해보겠다 해요. 그러다 반전이 드러나는데 부검 당시 이 피해자들의 몸에 그 문제의 독성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성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소량이었대요. 그래서 부검의가 이거 가지고 사망을 일으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 보톨리늄 균이 사망 원인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발표했다는 거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왜 인간의 몸에서 독극물이 나오냐고요.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와중에 결국 4명의 시신은 또 한 번 재부검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보툴리늄 균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엔 좀 더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진행했어요. 그 결과 이들의 몸에서 합성된 독성 물질의 농도가 무려 수천 ppm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 수치가 엄청나서 결코 식중독만으로 나타날 수 없는 수준이고요. 마침내 최종 사인은 식중독 아니라 독극물 중독의 사망. 이게 가깝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군가 고의로 음식물에 독극물을 탔다는 거잖아요. 수사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먹고 남긴 음식과 술을 면밀히 조사했죠. 그러자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피해자들이 나눠 마신 막걸리병, 그 막걸리병 하나에서 포도 발화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게 여기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성분이에요. 막걸리 합체 실수 아니었고요. 누군가 고의로 넣어둔 거죠. 그래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경찰은 숨진 4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자 생각보다 빠르게 용의자가 나왔죠. 바로 피해자인 그 집주인 아내 왕메이용의 전 남자친구 52세의 주밍푸였습니다. 사망한 왕메이용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가 이번에 재혼을 하기 전에 과거 남자친구와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이 즉각 전 남자친구 찾아가서 막 알리바이 확인하고 강하게 추궁했죠? 그러자 주 씨가 끝내 "씨, 4명이 다 죽을 줄은 몰랐잖아요." 이렇게 범행을 시인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주 씨가 원래 가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가출을 했고 얼마 후에 이 죽은 피해자 왕 씨와 만나서 관계를 이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게 복잡하긴 해도 일종의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 씨가 잠시 다른 지역으로 일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왕 씨에게서 새로운 남성이 생겼어요. 그가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된 새신랑 린징이었던 거고요. 린 씨요. 두 사람은 2010년 4월부터 교제를 했는데 이후 동거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계가 발전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타 지역에 나가 있던 주 씨 입장에서는 바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 건 이미 몇 달이 지난 10월이었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연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왕 씨에게는 이미 새로운 남성이 생겼다라는 걸 알고 충격에 빠지는데요. 성격 급한 주 씨, 곧장 이 왕 씨와 현재 동거하고 있는 린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 내가 원래 남자친구야" 라고 막 소란을 일으켰지만 소용없어요. 사실상 여자인 이 왕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유부남이기도 하고 또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다른 남자를 만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함 속에서 2011년 2월 왕 씨와 린 씨는 정식으로 결혼까지 성공하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주 씨, 주밍푸는 하루하루 분노와 원한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 하에 그 첫 번째 대상이 된 건 왕 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자신의 전 애인의 딸,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딸이었는데 "아유, 오랜만이다. 아저씨가 농사일 도와줄게" 라는 구실로 접근을 했고 급기야 그녀를 성추행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이 장면을 마을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머머, 주씨가 이제 엄마도 모자라서 딸까지 사귀려고 하나 봐. 이런 더러운 추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죠. 얼마 후 소문은 엄마인 왕 씨와 현재 남편에게도 들어갑니다. 귀에 들어갑니다. 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주밍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화를 이기지 못했던 이 새남편 린 씨가 주 씨의 집안 살림을 부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렇게 이들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근데요, 또 이 와중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4사람이 죽기 5일 전이요. 6월 30일이었는데 왕 씨와 새남편 린 씨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 씨가 집을 나왔죠? 그런 그녀가 향한 곳이 바로 전 남친 주 씨의 집이에요.
그날 밤 여기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이 여자도 참 정신없지. 자기 딸까지 성추행한 놈인데 왜 거기가 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주밍푸는 어땠을까요? 그는 너가 나한테 돌아왔다 이런 마음보다는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왕씨뿐만 아니라 남편 린씨에게도 원한이 깊었고요. 그래서 왕씨가 막 속상하다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몰래 그 막걸리 병 중 하나에 포도 바라제를 섞게 돼요. 계속 술을 마시니까 이걸 마시고 왕씨가 죽기를 바란 거죠. 근데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왕씨가 그 막걸리 병을 마시기 이전에 미리 다 취해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취했어. 결국 독이 든 술병을 손도 대지 않고 잔을 내려놓아 버리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왕씨가 나 이제 집에 갈게 하고 채비를 합니다. 그때 주씨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이 술병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는 남은 술들을 막 봉지에 담아서 왕씨 손에 건네줬어요. 그게 4병의 막걸리였죠. 그중 하나에 문제의 포도바라제가 섞여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 주씨란 사람이 어떻게 술에다가 포도바라제를 섞을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게 참 웃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과거 왕씨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이 옛날에 사귈 때 당시 집에서 기르던 닭이 들깨에 물려 죽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씨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고기에다가 포도 바라지 섞어서 내놔봐봐. 그러면 들깨가 이걸 먹고 죽을 거야 라고 조언한 적이 있어요. 이걸 주씨가 기억해내서 왕씨를 죽이려고 쓰게 된 방법이 된 거죠. 자, 한편 독이 든 막걸리 병은 왕씨의 집 냉장고에 고이 보관됩니다. 그리고 5일 후인 7월 5일 날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왔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다가 마침내 문제의 막걸리를 함께 마시고는 모두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실 친구 부부는요, 이 주밍푸와 아무런 관련,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죠. 근데 역시 사건을 좀 살펴보면 의아한 점은 있어요. 포도 바라지의 경우에는 인체에 독성이 노출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입술이 뜨거워지고 어지럽고 복통이 나고 구토가 발생하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4사람이 술을 먹고 몇 시간 지나서야 병원에 이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날 많은 양의 술과 음식을 먹다 보니 체내에서 중독이 늦어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마침 그 문제의 막걸리를 앞서 4병 있었잖아요. 3병 먼저 마시고 그 문제의 막걸리를 이제 마지막에 마셔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순은 또 있어요. 지금 죽음에 이르게 한 건 포도 바라제잖아요. 근데 보툴리듐균이 몸에서 왜 나온 걸까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운도 참 안 좋았어요. 하필 그날 안주로 먹은 피클 하나가 이미 보툴리듐균에 오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2가지 다른 독성이 몸에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부검 결과도 명확하지 않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데도 시간이 소요된 거죠. 자, 그렇게 범인은 검거되었습니다. 무려 4명을 살해한 상황이죠. 근데 주씨는 억울하대요. 포도 바라제의 유독성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자기는 사람이 먹으면 어느 정도 구토하고 어지럽고 이 정도 고통만 줄 줄 알았대요. 죽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포도 바라제를 묻힌 고기를 먹은 들깨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게 분명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는 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 주장에 따라 사실 그의 형량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는 한국적인 생각입니다. 대만에서 열린 재판 결과 1심에서는 주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게 말도 안 된다면서 항소했어요. 4명을 독살한 사건이니만큼 사형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8월 항소심이 열리는데 고등법원은 변동 없이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여기에는 주씨가 아무래도 범행을 순순히 고백했다라는 점과 또 이전까지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결혼에 질투해서 독극물을 탄 술을 건넨 범인. 참고로 주밍푸의 집에선 7월 6일자 달력이 접힌 채 발견됐습니다. 7월 6일 이날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죠. 당신 왜 7월 6일 날 이 달력을 이렇게 접어놨습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메이용의 기일이잖아요. 나는 잊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섬뜩해요. 지가 독극물 타가지고 죽여놓고는 뭐 사랑했대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이들은 범인과 일면식도 없는 친구 커플이 아닐까요? 그저 단란했던 저녁 모임은 그렇게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남고 맙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